관계의 세 가지 법칙. 나는 수학을 참 못했다. 등한시한 건 아니었어도 들인 시간에 비해 성적이 엉망이었다. 그러나 나와 달리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때의 나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문제든 조금만 응용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그것이 수학의 매력이라고 했다. 어릴 적 수학의 원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조금 할 말이 생겼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 원리들을 기억해두면 대화가 힘든 사람들 속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능력이 시험당할 때마다 작은 안식처가 되어준다. 첫 번째 관계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한다. 가족, 돈, 명예, 건강 등 사람들이 살면서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그중 관계를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만 꼽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법칙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화할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내 생각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를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 이 두 가지 입장을 자유자재로 오간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말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피해나 교통사고 증가율에 대해서는 통계는 통계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즉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나와 별개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게 마음에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별로였다고 설명하는 것. 어떤 것이든 자신과 관련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것. 모두 그러한 심리작용 때문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러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자기애적인 유전자는 관계 속에서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끼면 자동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선배가 아끼는 마음에 해준 충고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인식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십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답을 회피하며 도망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능이 유독 민감해서 선지 공격을 하기도 한다. 불안해지면 일부러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자신이 강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일부러 세게 나가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전략이다. 반대로 관계의 문을 꽁꽁 닫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비난과 거절이 두려워서 철저한 외로움을 선택한다. 이건 역시 자신을 독방에 가둠으로써 위험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저항이다. 지나치게 잘난 척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이거나 불편할 정도로 폐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중일지도 모른다. 내가 나를 아끼는 듯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매우 정당하다. 상대방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그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상대방은 자신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의식하느라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보이고 있는 중일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상대방이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다.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데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도 좋다. 상대방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로 그를 누르려 하다가는 강한 방어 시스템이 당신을 튕겨내 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이 자신의 권위나 체면, 입장을 방어하는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야. 관심 꺼. 내가 알아서 할게. 방어는 또 다른 방어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극해진다.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이 불안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는지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불안함의 원인을 찾고 나서 아래 예시처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표현해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 내 말이 끝나면 말해줘. 지금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래. 내게 시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관계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다. 나의 두 번째 책, 외로운 내가 외로운 너에게 이런 대목이 나온다. 무한도전 12살 명수라는 코너에서 멤버들이 싸웁니다. 술래를 뽑는데 각자 자란 동네마다 술래 뽑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정현동,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서는 댄디라고 했다고. 너희 진짜 이상하다. 하하. 그게 뭐야?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서는 대댄찌였다니까. 정준아, 참나 말도 많은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댄찌우레찌였어. 유재석, 답답하네.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에서는 모든 애들이 뒤집어라 엎어라라고 했어. 서로가 자기 말이 정답이라며 싸웁니다. 댄디가 정답일까? 댄찌우레찌가 정답일까? 각자 진실이 만나 다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내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더 이상의 경청은 어려워집니다. 당신을 비웃고 있는 상대의 말도 그 동네에서는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경험의 꼴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검증된 진실이다. 어릴 적 대댄찌라고 말하며 놀았다면 그것은 곧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그 골목에서 놀았던 아이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난 어느 날 엉뚱한 인물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어. 대댄찌가 뭐니? 댄찌우레찌가 정답이야. 그때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아무리 상냥하고 자상하게 때론 꼼짝달싹 못할 만큼 강력하게 말해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이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 말을 더 잘하려면, 힘으로 억압하면 상대방의 오래된 믿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한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에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적용 방법을 도출해낸다. 그의 모든 경험은 이미 만들어진 행동 양식에 맞춰지고 그의 생활 모형을 강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환경을 배제할 수 없고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러 들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인격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충돌의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다. 는 법칙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그가 가진 진실을 먼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실이 만들어진 환경과 뿌리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진실을 밀어넣기 전에 다른 이의 진실에 귀 기울여보자.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보인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알레르기 반응을 설명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욕구와 기대, 목표 등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진실과 한 걸음 다가가야 당신의 말도 그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관계의 법칙. 누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가까운 사이, 도망가지 못하고 오래 봐야 하는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익숙해서인지 당연해서인지 거르지 못한 말을 쏟아지고 그 찌꺼기들은 고스란히 마음속에 쌓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앙금이 고인다. 주로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 오랜 친구 사이나 선후배 사이 같은 막역한 관계에서 그런 갈등은 쉽게 벌어진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다. 너무 붙어 있지도 그렇다고 동떨어 있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말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할까? 경계가 애매하면 필요 이상으로 서로에게 관여하게 된다. 지나치게 얽혀 있어서 의무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사이가 된다. 특히 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면 사적인 영역을 애매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는 고마운 일은 당연히 여기게 되고 미안함은 점점 무뎌진다.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조금만 소홀해지면 욕을 먹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끊을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반대로 경계가 경직되면 서로를 외롭게 만든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거두고 서로 고립시킨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없고 도움을 필요해도 협력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도 마음이 닿지 않으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 냉랭함 속에서 외로움을 키우는 관계, 뒤를 돌아보면 서로를 보살핀 텐데 밖에서는 애정과 관심을 욕구를 채우려 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한 경계선이 살아있는 관계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거리, 내가 다가올 수 있는 거리가 명확한 상태. 그래서 기꺼이 하나가 되기로 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 그러한 건강한 거리감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관계 말이다. 사람의 평생 동안 두 가지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개별성과 연합성이다. 부부 다시 사랑하다의 저자 상담치료사인 린다 캐럴은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영혼을 두고 결합에 능한 영혼, 거리두기에 능한 영혼이라고 표현한다. 삶이란 이 두 개의 영혼을 보살피면서 서로 함께 가는 여행이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상대와 화합할 수 있고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내면의 안정감이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경계선이 명확한 관계는 개별성과 연합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혼자도 좋고 둘도 좋다. 타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면서도 감정이 젊어지질 않는다. 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려고 애쓰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나를 향한 불만이 있을 때도 곧바로 비난해 보기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볼멘 소리에 즉각적으로 상처를 입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 법칙은 누군가를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어떤 마음에 의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너를 위한 거야 라면서 바닥까지 퍼주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너무 빨리 지쳐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속상하다는 말만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그래놓고 기대할 것이 없다며 너무 빨리 돌아서 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지나치게 붙어 있으면 형태가 일그러져 보이기 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자세하게 볼 수 없다. 부부든 부모든 선후배든 친구든 서로가 맺고 있는 거리를 편안하고 자연스럽은지 살펴야 한다. 내가 다가서는데 상대가 물러선다고 속상해하지 말자. 가장 최적의 위치를 지켜야 서로의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존중해야 손을 놓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 씨름의 방식, 왈츠의 방식. 요즘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어릴 적 아버지께 즐겨보시던 씨름이 떠오른다. 씨름에서 두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적이다. 서로의 힘과 기술을 겨루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그 관계에서는 한 명이 이기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반면 왈츠는 다르다. 왈츠는 동행이다. 버티지 않고 함께 간다. 파트너가 앞으로 몇 걸음 나오면 상대방은 그만큼 물러서서 균형을 맞춘다.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보조를 맞추고 오른쪽으로 하면 화려한 동작을 구사할 때 그 나머지 한 명은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간다. 사람들 중에서 씨름의 관계를 맺는 이가 있고 왈츠의 관계를 맺는 이가 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경쟁보다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씨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말을 무기로 휘두른다. 그것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반대로 왈츠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말은 방향이 가리키는 도구다. 사람들과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도구. 당신은 지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의 시간에, 점심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당신은 생존을 위한 말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협력을 위한 말을 선택했는가? 당신이 던진 말에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안도하는가? 말 그릇을 다듬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는 것과 같다. 살면서 반드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거나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거나 대단한 업적을 쌓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말그릇을 매만지고 붓는 일만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움직임을 의식하고 살피고 책임을 지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교환 자들을 돌보며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작가 브로니 웨어는 그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말을 남겼다. 수년간 내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도 그 말을 내뱉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말들은 그들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도 몇십 년 전에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였다. 특히 특정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그들의 행동의 말이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본래의 순수함이 남아있다. 단지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흐려져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아픈 말도 당신을 겨냥한 채 작정하고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설령 당신의 눈에 그렇게 보였더라도 말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처, 많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한 사랑한다는 이유로 준비되지 않는 딸을 꺼내는 존재들이다. 말을 서둘러 꺼내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투르고 또 한참 서투르다. 우리 모두는 말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분명 내 것인데도 잘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습관의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며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말그릇을 인식한 사람, 멈추고 돌아보는 사람, 다시 시작하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후회의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 조금씩 자신의 말그릇 안에 마음과 사람을 담아낼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다시 달리게 할 수 있기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응원한다.